네, 이선영 의사님 빨리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장이 참 굉장히 어렵네요, 그죠? 중국 지금 심상치 않아요. 예, 그래서 오늘 중국에 대해서 뭐 아직까지는 중국이 이제 사태가 진행 중이라서 뭐 섣부른 결론을 내리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뭐 아직까지는 이 영향이 한국에는 영향을 좀 많이 미치고 있는데 미국 시장의 영향은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태가 아직 진행적이라는 점에서 잘 아시겠지만 만약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면 최소한 오늘 미국의 국채금리는 내렸겠죠. 그렇죠. 안전자산을 선호할 거니까 최근에 미국의 국채금리가 오르고 있는 거 보면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중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이런 시각이 아니라 중국 당국이 어떻게 나올 건지 그 해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지켜보자라는 게 뭐 글로벌적인 시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뭐 일단은 한국의 언론들은 이미 이게 뭐 리만까지 가느냐 마느냐 얘기들이 있어서 우리가 조금 앞서간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뭐 전체적인 것들이야 앞으로 향후에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뭔가 이런 점들은 알고 보면 그래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 한번 먼저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한번 첫 번째 장표를 보시도록 할까요? 네.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됐던 기업이 역시 컨트리 가든이라고 불리는 이제 벽계원, 그죠? 네. 예, 이 기업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기업이 굉장히 문제가 된 건 역시 누가 보더라도 부동산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네. 최근에 보셨겠지만 부동산 가격도 많이 빠지고 있고 거래가 없죠. 실제 제가 어제 중국에 있는 후배한테도 다시 한번 연락을 해보니 집을 사는 사람이 없다라는 게 일단 공통적인 의견들인데 특히 이 벽계원이 문제가 됐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들의 어떤 사업 모델에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 벽계원은 통상적으로 다른 부동산 개발 업체와는 다르게 3, 4선 도시에 대한 도시 개발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요거 한번 보실래요? 1선 도시는 빠지지도 않았죠. 1선 도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락폭이 별로 안 큰데 3, 4선 도시는 굉장히 크죠.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끼리 아시겠지만 중국이란 국가에서 지금 뭐 많은 부동산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아무래도 후선 도시들 우리에게는 지방으로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는 건 문제인데 이 기업이 여기서 사업을 많이 벌였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지방에 있는 지방으로 갈수록 이제 지방정부가 땅을 토지 임대권을 줄 때 그걸 더 싸게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훨씬 더 그 땅을 싸게 불화를 받아서 거기서 분양을 하면 이득이 크기 때문에 거기서 이 기업들이 굉장히 커져 왔었고 그리고 이 기업이 지난해 오판을 해서 혹시 이렇게 해서 부동산이 반등하지 않겠느냐 해서 대규모 사업을 벌였다가 거의 정을 맞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 아시겠지만 이 기업이 시장에 대해서 오판을 했었던 어떻게 보면 중국이라는 그 국가 자체가 지속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경고를 때렸고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무리한 사업을 벌였던 그리고 이 사업 모델 자체가 이 기업의 발목을 잡았다라는 걸 우선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한번 보시죠. 두 번째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중국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중국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 기업이 이렇게 해서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러면 모든 기업들이 다 빠져야 되는데 이게 북경 수도 개발이라는 또 다른 부동산 개발업체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국영개발업체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보면 지금 희한한 게 민영개발업체들의 주가는 굉장히 안 좋은데 지금 여러분들 하루 이틀 오른 게 아니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그렇죠? 전체적으로 국영부동산 개발업체는 생각보다 큰 폭으로 주가가 오르고 있다. 그럼 이건 시장에서 왜 이런 친구들이 오를까? 결국 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업을 국영업체들이 인수하지 않겠느냐. 인수할 땐 굉장히 싸게 인수를 할 거고 또 중국 정부에서는 이들 기업을 인수를 할 때 이들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실을 면제를 시켜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실은 크게 보여지지 않고 또 가지고 있는 사업권만 싸게 인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현재 중국 시장에서는 반영이 되고 있다. 물론 이게 지속될 것인지 여부는 알 수는 없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일단 중국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벽계원과 관련된 이슈와 관련해서는 첫 번째 당연히 안 좋은 거고 어려운 것도 맞는데 이 기업이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위험에 처해 있구나. 그리고 중국에서는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프로 또 재미있는 게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기업에 투자를 했던 신탁 업체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조금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중농신탁이라는 애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 문제가 많은 정도가 아니라 좀 심각했습니다. 뭐가 심각하냐면 모럴 해저드가 굉장히 심각했는데요. 첫 번째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상품이 비표준 금융투자 상품이라는 겁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자기 멋대로 만들었다는 얘기인 거고요. 사실 이게 폰지에 가깝습니다. 우리 예전에 뭐 있었지, 그 헤지펀드 한 사건 하나 또 있었잖아요. 굉장히 안 좋았었던 그거하고 좀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중농신탁의 문제 상품은 캐시플링 상품이다. 캐시플링이란 여러 기업체가 풀에 자금을 부어 공유하는 것을 뜻한다. 자금을 부은 기업은 수익을 올리고 자금을 빌려가는 기업은 저금리 혜택을 본대. 중요한 건 다음부터입니다. 중농신탁은 서로 만기가 다른 여러 신탁 플랜을 차월하는 방식으로 자금풀을 관리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돌려막기 했었다. 우리로 얘기하면 폰지입니다. A기업이 만기가 도래에 찾아가는 자금을 새로 들어온 B기업이 자금으로 돌려막기를 했었던 거고 그래서 이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캐시플링의 상품의 경우 자금이 끊임없이 들어와야 되는 폰지인데 누군가 상품을 매수할 상환이 가능한데 현재는 누가 안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는 사실은 약간 사기성 상품이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예, 여러분들 중국에서 정식적으로 올라온 기사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계자들이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돌려먹기 하다가 이제는 좀 아닌 것 같아서 누가 돈을 안 넣으니까 못 넣기 시작을 한 거죠. 하나가 더 있죠. 자, 이 중농신탁 문제는 단순히 이런 상품에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네 대주주, 이대그룹, 중주그룹과도 관계가 있었고 아마 요건 어제 기사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 회사에다가 그러니까 자기 대주주한테 상당한 자금을 내줬는데 이 중주그룹 자체가 부실한 업체에다가 자금을 공급한 걸로 현재 나왔고 그 부실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들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신탁업체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또 중농신탁 같은 경우는 크기를 떠나서 일단은 엄청난 모럴 해저드가 있었다. 자기네 대주주가 부실한 기업에 대출을 해줄 때 관여가 돼 있고 그 대주주가 부실해지면서 돈을 못 내준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상품 자체가 물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앞서 말씀드렸던 그 벽개원이라는 기업에 잘못 투자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사실상 상품 자체가 보셨다시피 폰지 같은 그렇죠? 우리 예전에 있었던 업체에서 있었던 그렇죠 지금 없어진 회사지만 그런 상품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 아주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중국 현지에서는 이런 것들이 모든 신탁의 문제는 아니고 이들 기업에 국한돼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즉 비표준 금융투자 상품이 아니라 표준화된 금융상품을 한 기업들은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신탁회사에 만연된 게 아니라 저 회사의 사기적인 사기죠 사실상. 그렇게 봐야 된다. 네. 그렇게 리스크로.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전체 부동산이 오히려 다행이네요.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당연히 지금 이거를 이렇게 작게 볼 문제는 아닌 건 분명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부동산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것도 맞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이런 문제도 있구나. 그래서 지금 흔히 얘기해서 중국에서 제대로 된 영업을 하고 있는 애들이 우리를 이런 기업하고 같이 엮지 마라라는 기사들이 중국 내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중국에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그렇군요. 조금 더 시장을 두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중국 정부의 대책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사실 제가 이제 중국을 수십 년 동안 봐오면서 최근과처럼 중국을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공산주의고 그리고 일당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산당의 정책에 따라서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었는데 뭐가 달라진 점이냐면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도 느끼시겠지만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들어오기 전에는 집단 지도 체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세력이 견제를 해가면서 그렇죠? 8명의 상무위원과 더불어서 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정치를 하는데 여러 세력이 균형된 세력을 가지고 하면 궁극적으로 정치를 잘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죠? 정치를 잘해야 될 거고 시장을 이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균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게 한 사람이 뭔가를 이끌고 나가면 그 사람이
모든 정책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린다라고 생각할 수도 쉽지 않을 거고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는 정책만 하지. 바로 그겁니다. 네.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회사 한번 다녀보세요. 네. 우리가 생각했던 임원분들이 임원 가기 전까지는 제가 볼 때도 와 저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있나 싶은데 임원만 되고 나면 그렇죠? 사실은 맞아, 그렇죠? 그냥 하수인이 되는 그런 모습도 그건 어디나 다 비슷합니다. 여긴 더 하겠죠. 더군다나 지금 리창 총리라는 사람에 대해서 시장의 신뢰가 굉장히 낮습니다. 리커창에서 그 한 글자 틀린데도 한 글자 틀리긴 했지만 이 사람이 경제를 굉장히 했던 사람도 아니고 그다음 행정 경험이 그렇게 많은 사람도 아니다 보니 그다음에 또 중국의 어떤 한 사람의 그 입을 되게 대변하는 걸 하다 보니 이게 정말 이런 거죠. 아,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 정책이 정말 잘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정말 할 건가? 그렇죠? 잘 할 건가? 여기에 대해서 아직 시장에서 물음표인 것 같아요. 그래도 중국이라는 국가가 뭐 이전까지는 그렇게 해서 뭔가를 잘 틀어막았는데 지금 할 거냐에 대한 의심들이 아직은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데 올해 들어서 한 가지 변화가 있었던 건 뭐냐면 중국이 처음으로 인민들한테 무릎을 꿇는 사건이 있었던 게 기억하시겠지만 이번에 코로나 때 풀 때 위드 코로나를 그 친구들이 좋아서 풀었던 게 아니라 다들 들고 일어나서 풀었던 거거든요. 부랴부랴. 그래서 민심이 옛날 같진 않습니다. 확실히. 그래서 최근에 중국이 최근에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얼마 전에 7월 24일 날 중앙정치국 회의를 했었는데 이 회의에서 드디어 그동안은 부동산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걸 최근에 조금 톤을 낮췄었거든요. 이제는 집을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문구를 빼고 그래서 현재 부동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을 낼 거란 뉘앙스를 비췄었고 이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는 시진핑 주석도 참여했던 정치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판공성이라는 사람으로 인민은행 총재가 바뀌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민간 부동산 기업의 합리적인 자금 조달 요구를 충족시키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도 그렇고 지금 시장에서도 그렇고 이번 사태를 두고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런 움직임들을 놓고 보는 거 보면 중국이 이전과는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수출도 안 돼, 투자도 안 돼, 그렇죠? 여러 가지도 안 되다 보니 결국은 이번에는 뭔가 적극적인 정책을 조만간 내놓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이 있고 또 반면에 아니다. 중국이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계속 구조조정이기 때문에 정책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아주 미온적인 정책을 통해서 계속해서 아주 죽는 것만 틀어막는 정책만 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굉장히 나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어느 쪽인지 판단을 내리기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봤지만 이전에 비해서 참 어느 쪽이라고 얘기를 하기는 좀 쉽진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중국 내에서도 밖에서도 어떤 식으로는 해결할 거라는 기대는 아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국채금리가 올랐겠죠. 만약에 이 문제가 정말 안 좋은 쪽으로 계속 흐르고 있었다라면 미국의 국채금리가 내렸을 텐데. 이선엽 이사님이 저 지난번에 상해 갔다 온 게 언제였죠? 한 달 반 정도 됐습니다. 한 달 반? 그때 굉장히 안 좋았었죠. 경제가. 한 번 더 갔다 오셔야 될까요? 그럼요. 조만간 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뭐 나온 김에 한번 말씀드리면 현명한 투자자라는 분이신가 이제 블로그를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그분의 어제 제가 데이터를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실제 여러분들 중국이란 나라가 이번에 단체 여행 계획을 풀었잖아요. 제가 이전에 자료를 못 봐서 지금 어느 정도 비율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니까 한국보다도 일본으로 가는 비율이 한 8대2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일본만 일본은 훨씬 더 많이 가는. 그러니까 이제 도시별로는 9대1 정도도 있었고 뭐 8대2 정도도 있어서 한국보다는 일본에 대한 비율이 훨씬 많았어요. 10명 중에 8명은 일본 가고 한두 2명 오는 걸로 현재는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분께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조사하신 것 같은데 그게 전체일 수는 없겠지만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의외로 이제 수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기대가 낮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와 관련한 그 기대도 많이 무너지지 않았나. 어쨌든 중국과 관련해서는 뭔가 섣불리 기대를 내리기는 어려운 것 같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면서 상황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요런 모양새를 봤었을 때 중국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거냐 아니면 이전처럼 헝다 이런 것들처럼 뭔가 길게 방향을 잡고 경기가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계속 구조조정을 지속할 거냐 네. 여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시장에는 안 좋은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됐든 저런 식으로 됐든 우리 경제에 또는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부담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네. 거는 우리가 인정을 하고 가야 된다는 부분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올 하반기에 그래도 중국이 뭐 생각만큼은 아니더라도 조금 더 반등하는 쪽에 무게를 뒀었는데 그 뷰는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드리고요. 어쨌든 중국은 저희 기대보다는 많이 무너졌다는 데에 대해서는 예. 사실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따리 상들이 아마 이제 용산 많이 갈 것 같습니다. 뭐 하는데 용산을 왜 가? 그 전자상가. 아 전자상가? 디램. 디램사랑 아니죠. 네. 그건 너무 짜친 얘기입니까 혹시? 아유, 그거 갖고는 안 되나요? 보따리 상들 요즘 안 옵니다. 왜냐면 이제 제가 용산 갈 거예요. 면세점들이 예전에 비해서 보따리 상들 같은 경우가 하게 되면 남는 게 없어요. 애들이 가격도 후려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또 유통시장 교란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몇몇 업체들이 아예 이걸 끊어버렸어요. 저 차라리 안 팔고 출혈을 안 하겠다라는 어떤 시각들이 많이 있고 특히 이제 최근에 면세점들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전만큼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어쨌든 간에 중국이 어제도 위안화 방어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미국 국채를 내다 팔았다는 기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실 보시면 위안화를 이렇게 힘겹게 막고 있는 걸 봐서도 이전처럼 뭔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모양새는 그냥 미온적인 대책만 하기에는 좀 힘든 국면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들이 국제적인 어떤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건 우리 시장 입장에서 놓고 보면 환율과 관련해서 위안화가 약세면 우리 원화도 동반해서 조금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나라는 완전 자율이고 저쪽은 뭐 그렇죠. 변동이 좀 제한되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더 약해지더라고요. 우리가 더 약해지죠. 그래서 요 환율 분야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좀 불리한 측면이 작용하고 있다. 일단 여러분들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보셨겠지만 외국인들은 아직까지 중국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포지션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팔지 않고 어제는 순매수였고요. 지금 시장을 팔고 있는 건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것도 기관 중심으로 매도를 했기 때문에 많은 변동이 있었고 외국인들은 두고 보면 뭐 알겠죠. 아직까지는 조금 경계 시각이긴 하지만 특별히 많이 팔고 나가는 모습들은 한국 시장에서는 최소한 보이진 않는다. 중국에서 많이 파는데. 한국 기관은 왜 파는 거예요? 글쎄요. 뭐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빠지면 팔아야 되는 구조가 있습니까? 이사님? 수급상? 왜냐면 ETF 같은 것들 영향을 주나요? 아무래도 그런 경향들이 이제 프로그램화된 게 있을 수도 있고요. 하나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차익 거래를 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진짜 기관이 팔았다기보다는 이런 경우에 시장이 취약하고 매수세가 줄어들면 매수 차익 거래, 매도 차익 거래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익 거래를 하게 되면 사실상 전체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죠. 하나가 더 있는 게 여러분들 지금 ETF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인버스 이런 거 사도 매도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인버스나 이런 거 하게 되고 또 기존에 가지고 있던 롱 ETF를 만약에 내가 팔았을 경우도 그 매도로 잡히거든요. 그런 게 영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꼭 기관이다가 아니라 기관이 가진 ETF를 우리가 매매했었을 때도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꼭 뭐 누구의 시각이다라고 보기는 좀 쉽지는 않은 거고 어쨌든 국내 내국인들은 시장을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만은 분명히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이거 섣불리 결론을 내드리는 거는 아직은 이른 것 같다. 그래서 우리도 조금 더 지켜보면서 한번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그래도 앞서 말씀드렸던 최근에 야 중동이 왜 저렇게 됐고 벽개원이 왜 이렇게 됐는지는 최소한 우리가 알고는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지금 뭐 보셔서 알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아직까지는 중국보다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그래도 미국의 영향이 더 크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우리가 모기지 금리가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높습니다. 그렇죠? 이거 굉장히 부담스럽게 되겠죠. 2002년 이후 최고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럽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전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 국채하고 주가가 조금 원래 상반대 움직임을 보이는데 미국 국채 10년물이 이렇게 오르다 보니 지수가 내렸다. 뭐 여기까지는 이견들이 없는데 그럼 도대체 국채가 왜 올라? 그러면 두 번째 언제 진정돼?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데 저는 이건 한번 엿죽고 싶었어요. 자, 만약에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굉장히 경제를 좋게 보고 금리 인상이 굉장히 더 앞으로 있을 거라고 했다라면 사실 금리 인상에 더 민감한 건 국채 2년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도 보셨겠지만 미국 국채 2년물은 빠졌어요. 10년물만 오르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해석하는 채권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이건 지금 실제 미국 경제가 많이 좋은 거를 반영한 게 아니라 수급적인 부분을 반영한 그렇죠. 거라서 오래가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의견들이 있어요.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야 이거 조금 더 물가 더 많이 오를 것 같고 그래서 7월에 금리 동결은 모르겠지만 11월, 12월에 금리 더 올릴 것 같아 라는 시각이면 최소한 2년물도 올라줘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빠져. 근데 지금 10년물은 올라.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10년물 쪽이나 30년물 쪽 장기물 쪽에 흔히 얘기하는 수급이 굉장히 꼬여있는 게 사실이다 보니 이런 걸 놓고 보면 우리가 뭔가 과도하게 지금 시장이 이렇게 반영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조심스러운 시각들이 있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장군님 말씀이 맞는데 네. 근데 그 수급이라는 게 개별 종목의 수급 같은 게 아니고 글로벌 에셋을 이렇게 분할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굉장히 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게 지금 4.3 정도 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상방이 뭐 4.5 넘어간다 이렇게 되면 돈이 저쪽으로 이제 몰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식 시장에 공백이 생기는 그런 거를 미리 염려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4.5, 4.6 만에 가면은 빠진들 그게 뭐 갑자기 뭐 3점 몇 되겠냐. 맞습니다. 이런 생각들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이런 건데 요거 하나는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해 제가 10월인가 11월에 미국이라는 국가가 워낙 고용시장이 탄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경기 경착륙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처음 얘기를 드렸었을 때 사실 굉장히 반응들이 안 좋았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분들이 경기 침체가 없다라고, 그러니까 경착륙이 없다라고 생각을 바꾼 게 불과 한 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여전히 미국에서는 사람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기업들이 사람을 자르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금리가 이렇게 되면 이럴 가능성이 있죠. 그 기업이 없어지면은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미국에서 지금 기업들, 한계 기업들의 파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사람은 부족하지만 어쨌든 기업들이 없어지면 그 사람들은 이거 여부와 상관없이 실업자가 좀 될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마냥 오르고 있는 이 국채금리가 정말 길게 갈 거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점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볼 때는 뭔가 트리거가 있어서 내려야 될 텐데 우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 현재 있는 이 의구심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고용시장이 조금 완화되고 있다라는 느낌은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러려면 고용지표가 결국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또는 물가지표를 통해서 근원 물가가 좀 잡히고 있는 모습들이, 즉 서비스업 쪽의 물가가 잡히고 동시에 고용이 조금 현재보다 완화가 된다라면 지금 있는 어떤 상승세는 조금 안정이 될 거다. 요것과 관련해서 다음 주에 조금 더 제가 체계적으로 뭐 틀을 만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가 장기 금리가 잡혀야 주식시장으로도 훈기가 돌 거다. 그런 얘기시죠. 하여튼 요 아이디어 가지고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때가 있을 것 같고요.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지켜보시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또 장시작할 시간 다 됐네요. 우리 이선엽 이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